그 논두렁이 위자료라고요? 네, 돈 대신이요.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잖아요. 이혼 서류 위에 찍힌 도장 하나로 45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웃었고 전 시댁은 안도했습니다. 저 여자는 결국 흙이나 파다 끝나겠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논두렁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모내기 날 할머니는 말없이 괭이를 들었습니다. 한 번만 파보고 말자. 그 순간 깡!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은 두 편으로 갈렸고 가족은 무너졌으며 아무 쓸모 없다던 그 논두렁은 모든 진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파헤칠수록 더 많은 것이 드러나니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논두렁 옆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5월이었지만 장순자의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죠. 순자는 낡은 고무신을 질질 끌며 논두렁에 섰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탈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여기가 내 인생 값이라네.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논두렁을 바라봤습니다. 폭이 겨우 한 뼘도 안 되는 좁은 땅이었어요.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고 배수로 옆이라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누가 봐도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땅을 버려진 땅이라고 불렀어요. 농사도 못 짓고 집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으니까요. 며칠 전 읍내 법원 조정실에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최만수와의 이혼 조정이었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만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77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조정위원 2명이 테이블 맞은편에 자리했죠.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고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조정이 시작되자마자 만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십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토지 한 필지를 부인께 양도하고자 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살피며 물었어요. 어느 토지입니까? 만수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우리 마을 동쪽 끝에 있는 논두렁입니다. 변호사님, 위자료로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 논두렁 하나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니까요.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으로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위자료로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쓸모없다는 건 제 생각이고 본인이 원한다면 드리겠다는 겁니다. 평수로는 한 10평 남짓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겠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위원이 순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부인,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그 정도 토지면 재산 가치가 거의. 순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할 힘도 없었고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때 조정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김미연이 들어왔습니다. 46세의 미연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답게 항상 단정한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그 땅이면 괜찮으시죠? 어머님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평생 흙이나 만지면서 사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미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쳐다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조정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셨으니 이대로 조정 성립하겠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순자는 자기 인생이 그 논두렁만큼 작아진 것 같았어요. 45년의 결혼 생활, 한 아들을 키워낸 세월,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허리 굽혀가며 살았던 시간들이 논두렁 한 뼘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아들 최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세의 성우는 읍내에서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유일한 자식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떨림이 진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괜찮다. 너는 내 가정이나 잘 챙겨라. 미연이가 속상해하겠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나는 이제 혼자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순자는 성우의 말을 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틀 뒤 순자는 45년을 살았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낡은 이불 한 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주셨던 밥그릇 하나, 그리고 낡은 괭이 한 자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을 복지회관 옆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 딸린 작은 공간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짐을 풀고 나서 순자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자기가 받은 논두렁이 보였어요. 풀만 무성한 그 땅이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내 땅이니까, 내 이름으로 된 땅이니까. 순자는 작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오늘은 마을 전체가 모내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5월 중순, 날씨가 따뜻해지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함께 모내기를 했어요. 순자도 일찍 일어나 논두렁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만수 씨 참 대단하다. 평생 고생만 시킨 마누라한테 땅이라도 주고 헤어지네.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봐.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 논두렁이 뭐가 있다고 주는 거야? 거기 농사도 못 짓잖아. 그러게. 그냥 버려진 땅인데. 순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논두렁에 도착했을 때 이장 부인 박춘희가 저쪽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라, 논두렁 주인 왔다. 춘희의 목소리는 온 마을에 퍼질 만큼 컸어요. 69세의 춘희는 마을에서 제일 입이 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장 남편 덕분에 마을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죠.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괭이를 들었습니다. 손잡이가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어요. 이 괭이로 평생 흙을 팠습니다. 괜찮다. 나는 이 땅이랑 닮았지 않냐.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그래도 내 것이니까. 순자는 괭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논두렁 한가운데를 향해 힘껏 내리쳤어요. 깡! 예상치 못한 소리가 났습니다. 깡! 괭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자는 손을 멈추고 괭이 끝을 내려다봤어요. 흙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힌 느낌이었죠. 돌인가? 순자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괭이질을 했습니다. 또 같은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돌 특유의 둔탁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쇠붙이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저쪽에서 춘희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 거기서 뭐 하시게요?
그 땅에 뭘 심으려고요? 춘희는 자기 눈에서 모판을 정리하면서도 순자 쪽을 계속 쳐다봤어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풀이라도 정리하려고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춘희가 헛웃음을 쳤어요. 쯧쯧, 인생 참 기구하다. 평생 남의 땅 부쳐먹더니 이제는 논두렁이 전 재산이라니. 그것도 농사도 못 짓는 땅 말이야. 옆에서 일하던 다른 아낙네들도 킥킥거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경운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미연이 경운기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모판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친정 논에 모내기 하러 가는 길이었죠. 경운기가 순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미연이 엔진을 끄지도 않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그냥 땅 좀 보려고. 아이고, 그 땅 팔아도 택도 없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평당 1,000원도 안 나간대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요양원이나 알아보세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미연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읍내 요양원 싼데 하나 알아볼게요. 거기 가시면 밥도 주고 빨래도 해주니까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혼자 사시면 뭐 하시게요? 미연은 그 말을 끝으로 경운기를 다시 몰고 갔습니다. 배기가스가 순자의 얼굴에 뿌려졌어요. 순자는 눈을 감고 참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테니까요. 춘희가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미연이 말이 맞아. 순자 씨 나이에 혼자 살면 힘들지. 요양원 가는 게 나아. 저는 괜찮습니다.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괭이를 들었습니다. 아까 부딪혔던 그 자리를 다시 팠어요. 이번에는 괭이를 옆으로 긁듯이 움직였습니다. 흙이 조금씩 거쳐지면서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비닐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비닐이 아니라 두꺼운 방수포였어요. 오래되어서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지만 뭔가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괭이를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흙이 손톱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방수포가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중얼거리며 방수포를 잡아당겼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안에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거기 뭐 나왔소?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노식이었어요. 74세의 노식은 마을에서 제일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토목기사로 일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혼자 살면서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었죠. 아, 노식 씨. 이게 여기 묻혀 있더라고요. 보자. 노식이 가까이 다가와 방수포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설마 아는 거 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노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도 넘었지. 그때 여기 배수관 공사할 때. 배수관 공사요? 그래. 30년 전쯤인가 마을에서 관계수로 정비한다고 큰 공사를 했어. 나도 기술자로 참여했었지. 그때 이 논두렁 밑으로 배수관을 묻었거든. 노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노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때 뭔가 있었어요? 노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식 씨,
나한테 말해줘요. 이게 뭔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난 이미 잃을 게 없어요. 이 땅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해줘요. 노식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만수 씨가 이상하게 굴었어. 배수관 공사하는데 이 논두렁 근처만 오면 사람들을 다 쫓아냈거든. 나한테도 여기는 손대지 말라고 했고. 왜요? 모르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그땐 만수 씨가 농협 지점장이었으니까. 거역할 수가 없었지.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럼 이게 열지 마쇼. 노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면 돌아갈 수 없을 거요. 순자 씨도 나도 이 마을 전체가. 난 돌아갈 데가 없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방수포를 잡았습니다. 노식이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방수포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방수포 안에서 녹슨 철제통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군용 탄약통 같은 모양이었어요. 표면에는 녹이 잔뜩 슬어 있었지만 뚜껑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철제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 뭉치 같은 느낌이었죠.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철제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순자는 뚜껑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녹이 슬어서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힘을 주어 여러 번 돌리자 마침내 뚜껑이 열렸습니다. 철제통 안에는 두꺼운 비닐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이게 순자가 비닐봉지를 꺼내려는 순간 노식이 순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로 열 거요? 한번 보면 모른 척할 수 없어. 순자는 노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난 평생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이젠 알고 싶어요. 순자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냄새였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제일 위에는 두꺼운 장부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농협 업무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금액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보통 장부와는 달랐습니다. 모든 글씨가 손으로 쓴 것이었고 어떤 건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이게 뭐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노식이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대출 기록이야. 그런데 정식 장부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비밀 장부라는 거지.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돈의 흐름이야. 노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장부를 한 장씩 넘겨봤어요. 페이지마다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큰 금액들이 적혀 있었죠. 김춘배 3천만 원, 박영수 5천만 원. 순자가 읽어 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박춘식. 이장 아니에요? 그래.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춘식 8천만 원. 토지 보상비 선수령. 이게 무슨 뜻이에요? 30년 전에 마을 개발 사업이 있었어. 정부에서 관계수로 정비한다고 예산을 내려보냈지. 그때 땅을 내놓은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줬어야 했는데
노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가 재촉했어요. 그런데요? 일부는 미리 빼돌린 거야. 보상금이 나오기 전에 먼저 받았다고 기록하고 실제로는 적게 줬어. 그 차액을 나눠 가진 거지.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부를 계속 넘기자 더 많은 이름들이 나왔어요. 마을 이장, 농협 직원들, 그리고 공무원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힌 이름이 있었어요. 총괄 책임 마이너스 최만수.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지만 45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만수가. 이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만수 씨가 당시 농협 지점장이었으니까 모든 걸 관리했던 거지. 순자는 장부를 내려놓고 비닐봉지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다른 서류들이 더 있었어요. 토지보상 관련 공식 문서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과 장부에 적힌 금액이 달랐어요. 서류에는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장부에는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사람은 5천만 원 받았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3천만 원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차액 2천만 원은 누군가 가져간 거야.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어요. 순자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큰 공사가 있었고 만수는 매일 바빴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집에서도 계속 전화를 받았죠. 그때 만수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이번 일만 잘 끝나면 우리 형편이 나아질 거야. 실제로 그 후 만수는 승진했어요. 지점장에서 본부로 올라갔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순자는 그저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한 줄로만 알았어요. 비닐봉지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오래된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케이스에는 손글씨로 증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뭘까요? 순자가 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노식이 테이프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식 씨, 아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30년 전에 사고가 하나 있었어. 사고요? 공사 현장에서 사람 하나가 죽었어. 배수로에 빠져 익사했다고 했지.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식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어. 그 사람은 수영도 잘했고 배수로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았거든. 근데 거기서 죽었다는 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김도철. 당시 마을 서기였어. 공사 관련 서류를 다 관리하던 사람이었지. 순자의 손이 테이프를 꽉 쥐었습니다. 김도철이라는 이름 순자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젊고 정직하다는 평판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했었죠. 이 테이프가 그 사람이 남긴 거예요?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김도철이 죽기 며칠 전에 나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 그리고 며칠 후에 사고 소식을 들었지. 순자는 테이프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이 테이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김도철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들어봐야겠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노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 씨, 정말로 들을 거요? 들으면 모른 척 할 수 없어. 경찰한테 신고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을 전체가 뒤집힐 거야. 만수 씨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장도 농협 사람들도 다 연루되어 있어. 이 마을의 권력자들이 다 무너질 거란 말이야.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들어야 할까요? 이 테이프를 듣는 순간 순자의 인생은 또 한 번 바뀔 것입니다.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난 평생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시댁에서 며느리로, 남편 뒤에서 그림자로, 마을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이 논두렁이 왜 쓸모없는 땅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노식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내 집으로 가자. 거기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가 있어. 그걸로 들어볼 수 있을 거야. 순자는 철제통 안의 물건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장부, 서류들, 그리고 테이프. 3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논두렁을 떠나 노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저 멀리서 춘희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노식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노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철제통을 꼭 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낡은 라디오 카세트가 보였어요. 저게 아직도 작동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켜보거든. 오래된 노래 듣는 게 유일한 낙이지. 노식이 라디오 카세트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에서 테이프를 꺼냈어요. 테이프 케이스를 열자 안에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순자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어요. 만약 내가 이 테이프를 꺼내보지 못한다면 이걸 듣는 사람은 제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김도철. 순자는 메모지를 읽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 죽은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노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들을 거요? 네. 들어야죠. 노식이 테이프를 라디오 카세트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한참을 기다리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1995년 3월 15일. 나 김도철은 이 녹음을 남깁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게 유일한 증거가 될 겁니다. 순자와 노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관계수로 공사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마을 서기로서 모든 서류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지급 내역이 맞지 않았어요. 테이프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총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식은 눈을 감고 테이프를 들었어요. 나는 최만수 지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회계 처리가 복잡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따져 묻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테이프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나를 농협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이장 박춘식도 있었고 군청 개발과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아니, 협박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만수가 말했습니다. 김석이, 자네도 가족이 있지 않나? 어린 딸도 있고, 괜히 쓸데없는 일로 가족까지 힘들게 하지 말게. 그게 협박이었습니다. 테이프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비밀 장부의 복사본, 조작된 서류들, 그리고 이 녹음. 이 모든 걸 철제통에 담아서 숨겼습니다.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나는 경찰서에 갈 겁니다. 이 모든 걸 신고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이 테이프를 듣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억울하게 덜 받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테이프가 끊겼습니다. 잡음만 흐르다가 멈췄어요. 노식이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철은 결국 경찰서에 가지 못했네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넘어진 것 같다고 했지. 사고사로 처리됐고. 사고사?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김도철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노식이 비닐봉지에서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장부를 펼치자 수십 개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들을 확인했어요. 마을 이장, 부이장, 농협 직원들, 군청 공무원들, 그리고 마을의 유지들 이름도 있었습니다. 춘인의 남편 이름도 여기 있네요. 순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춘식, 현재 마을 이장의 이름이었어요. 그래. 이장도 관련되어 있어. 그때 부이장이었는데 가장 많은 금액을 챙겼지. 그 돈으로 지금 논을 샀고. 노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마을의 권력자들은 다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어. 그래서 김도철을 가만둘 수 없었던 거야. 순자는 장부 뒤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 얼마를 받았고 실제로 얼마를 받았어야 했는지, 차액은 누구에게 갔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총괄 책임 최만수. 총 배분액 5천만 원.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만수가 챙긴 금액이었어요. 5천만 원. 30년 전 금액으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승진한 거였네요. 본부로 올라간 것도, 큰 집으로 이사한 것도.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때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훔친 돈으로 산 성공이었네요. 노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요? 순자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철제통 안의 모든 것을 다시 정리했어요. 장부, 서류들, 테이프, 그리고 메모지. 경찰서에 가야죠. 정말로 김도철이 못다한 일을 해야죠. 30년이나 늦었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근데 순자 씨, 만수 씨는 당신 전 남편이야. 신고하면 남편이었던 사람이죠.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45년 동안 그 사람 옆에서 살면서도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이제야 알게 됐네요. 내가 누구랑 살았는지. 순자는 철제통을 다시 안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갈 거예요. 노식 씨,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증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노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30년 동안 침묵한 게 후회됐거든. 같이 가지. 순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떳떳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고마워요, 노식 씨. 밖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춘희가 노식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 노식이 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철제통을 가방에 넣었어요. 괜찮아요. 이미 늦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철제통을 베개 밑에 두고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는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아침 7시 노식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철제통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마을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들었어? 순자 씨가 어제 논두렁에서 뭔가 팠다던데. 그래. 뭐 나왔대? 글쎄, 노식이랑 같이 가져갔다던데. 춘희 씨가 직접 봤다잖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들을 지나쳐 노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노식의 집 앞에 도착하자 노식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오랜만에 입는 옷인지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준비됐소? 네. 가요. 두 사람은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읍내 경찰서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정류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춘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른 아침부터? 춘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읍내 볼 일이 있어서요. 볼 일? 혹시 어제 논두렁에서 파낸 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춘희가 순자의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꼭 안았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우리 마을 땅에서 나온 건데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춘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춘희 씨, 진정하시오. 노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춘희가 노식을 쏘아봤어요. 노식 씨도 한통속이네요. 어제 두 분이 뭘 그렇게 오래 얘기했어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긴. 우리 마을 일인데. 춘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착했어요. 순자와 노식은 서둘러 버스에 올랐습니다. 춘희가 뒤따라 올라타려 했지만 버스 기사가 막았어요. 아줌마, 표 끊으셔야죠. 그 사이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춘희는 밖에서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춘희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이장한테 할 거야. 아니면 만수 씨한테 직접 하거나. 만수한테요? 춘희 남편이랑 만수 씨가 친하거든. 같이 돈을 챙긴 사이니까. 버스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곧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자기가 서게 될 거예요. 30분 후 버스는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니 다리가 떨렸어요. 노식이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소? 들어갈 수 있겠소? 네. 가야죠. 두 사람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는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어떤 신고이신데요? 횡령과 그리고 살인 혐의입니다. 경찰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을 들어 순자를 쳐다봤어요. 살인이요? 네. 30년 전 일입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철제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장부와 서류들, 테이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경찰관은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형사님을 모셔올게요. 경찰관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50대로 보이는 형사가 나왔어요. 이름표에는 강수철 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 형사입니다. 말씀하신 신고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경위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장부를 펼치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1995년 관계수로 공사 관련 건가요? 네. 그때 토지 보상금 횡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고하려던 마을 서기가 의문사했어요. 김도철 씨 말씀이시군요. 강경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아세요? 알죠. 제가 신입 때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사고사로 종결됐지만 항상 찝찝했어요. 강경희는 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김도철 씨가 죽기 전에 녹음한 증언입니다. 강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 좀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때 경찰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만수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춘희가 전화한 게 분명했어요. 순자야. 만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경찰서 안의 모든 사람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순자는 처음으로 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무슨 소리야? 만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강경희가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고 접수 중입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시죠. 뭘 신고했는데요? 내가 이 사람 남편. 아니, 전 남편이요. 최만수 씨 맞으십니까? 강경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만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런데요. 잠시 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만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순자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야, 너 정말 이러는 거야? 45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45년 동안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게 됐네요. 강경희가 순자와 노식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순자는 뒤돌아봤어요. 만수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조사는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논두렁을 받게 된 경위, 괭이질하다 철제통을 발견한 것, 장부와 서류들, 그리고 테이프까지. 강경희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증거물들은 모두 압수하겠습니다. 감정을 의뢰해야 하고 관련자들 조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30년 전 사건이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강경희가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만수 씨, 들어오시죠. 만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순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만수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강경희의 지시에 만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995년 관계수로 공사 당시 최만수 씨는 농협 지점장이셨죠?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담당이라기보다는 총괄했습니다. 그럼 이 장부를 보시겠습니까? 강경희가 비닐 장갑을 끼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아시는 것 같네요. 이 장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경희가 계속 물었어요. 김도철 씨를 아십니까? 만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마을 서기였던 사람입니다. 1995년 3월 16일 김도철 씨가 배수로에서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건 사고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강경희가 테이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 테이프에는 김도철 씨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남긴 증언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우선 참고인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온 순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노식이 옆에 앉았어요. 힘들었소?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아들 성호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며느리 미연도 따라왔어요. 성호는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해야 할 일이요? 아버지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해야 할 일이에요? 미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하시려고요? 가족? 순자가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기나 했니? 그게 무슨, 이혼 조정할 때 한 말 기억 안 나니? 나한테 흙이나 만지면서 살라고 했잖아. 요양원 가라고 했고. 미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아니?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성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든 그건 30년 전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왜 30년 전 일이라고? 순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30년 전 일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 김도철이라고 너도 어렸을 때 봤을 거다. 마을 서기였던 분. 그건 사고였잖아요. 사고가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아니, 만수가 관련되어 있어.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아버지가 사람을 죽일 리가 없어요. 직접 죽이지는 않았겠지. 하지만 입을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순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연이 가방을 뒤지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우리 아파트 대출 서류예요. 담보가 뭔지 아세요? 아버님 재산이에요. 만약 아버님이 구속되면 우리는 집도 잃어요.
그게 내 알바냐?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연이 소리쳤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지.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너희는 나를 짐으로 봤어. 빨리 떼어내고 싶은 짐. 그래서 논두렁 하나 주고 끝냈잖아. 그 논두렁에서 이게 나온 건 하늘이 준 기회야. 성호가 순자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그리고 저도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성호야. 네, 엄마. 넌 알았어. 모른 척한 거지. 그게 더 편했으니까.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단 말, 내 무릎이랑 허리에다 먼저 했어야지. 45년 동안 농사 지으며 망가진 이 몸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겠지. 엄마니까 참아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고. 근데 나도 사람이야. 아프고 힘들고 외로웠어. 성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남자가 경찰서 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미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쳐다보지는 못했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경희가 나왔어요. 최만수 씨, 일단 귀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이고 추가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만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만수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체념과 패배감만 가득했죠. 순자야, 이제 그만 가세요.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성호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나갔습니다. 미연은 순자를 한번 쳐다보더니 뒤따라갔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서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소? 노식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경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와 노식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바깥은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점심이나 먹고 가자. 노식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죠. 배고프네요. 두 사람은 읍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요. 경찰이 여러 번 마을에 왔고 이장 박춘식을 비롯해 몇 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만수 씨가 정말 그런 짓을 했대? 30년 전 일이라던데 이제 와서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순자 씨가 신고했다며? 전 남편을 신고하다니. 순자는 단칸방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자를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을 배신했다. 마을 망신시키는 짓이다. 그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강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순자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순자는 노식과 함께
다시 읍내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강경희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경희가 말했습니다. 장부와 서류들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최만수 씨의 글씨가 맞았고요. 테이프 음성도 김도철 씨 가족이 확인해 줬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만수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횡령 혐의와 함께 김도철 씨 사망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사건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이장은요? 박춘식 씨도 조사 중입니다. 공범 혐의가 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조사받고 있어요. 강경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관련되었던 사람 중 일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게 될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경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 보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보상금을 덜 받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재조사해서 추가 보상을 검토 중입니다. 정말요? 네. 장순자 씨 덕분입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순자는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사흘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역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30년 전 농촌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 한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전 농협 지점장을 포함해 여러 명이 구속됐으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이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 앞 모습이 나왔고 만수가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번 사건은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논두렁에서 우연히 증거를 발견했고 전 남편의 범죄를 신고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순자의 논두렁이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 땅을 비췄어요. 이 작은 논두렁이 3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고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춘희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춘식도 구속됐기 때문이에요. 마을 이장 자리는 물론이고 재산도 많이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당신이 왜 이제서야? 춘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논두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어요. 논두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풀이 자라고 흙이 젖어 있었죠. 순자는 논두렁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흙이었습니다. 이 땅이 내 인생을 바꿨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 성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성우는 순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성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알아요.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성우가 꽃다발을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구속됐어요.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 것 같대요. 그래야지.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연이는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집도 잃게 생겼고 저도 회사에서 잘릴 것 같대요. 그럼 이혼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책임져야죠. 이건 우리 가족이 저지른 일이니까.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넌 이제 어른이 됐구나. 엄마. 성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아들의 등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성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방 하나 드릴게요. 아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하지만 괜찮다. 가끔 밥이나 같이 먹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오후에 노식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주라도 한잔 해야지. 축하요? 그래. 자네가 해낸 거야. 3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 두 사람은 논두렁에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노식 씨,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나도 고맙소.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게 해줘서. 노식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도철 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러게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순자는 혼자 논두렁을 거닐었습니다. 이 작은 땅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쓸모없다고 무시당했던 땅, 조롱의 대상이었던 땅이 진실의 무덤이자 정의의 씨앗이었던 거죠. 순자는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고마워. 이 땅.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논에는 푸른 벼가 자라고 마을은 조용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죄가 인정됐고 김도철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및 방조 혐의가 적용됐어요. 이장 박춘식도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다른 관련자들도 각자 처벌을 받았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자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진실이 밝혀지면서 입을 다물었어요. 오히려 순자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우리가 보상금을 더 받게 됐어. 30년 동안 억울했는데 이제야 풀렸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정부에서 재조사를 진행했고 덜 받았던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이었어요. 순자의 단칸방 앞에도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순자보다 몇 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씨, 저 기억하세요? 김도철 씨 부인 아니세요? 네, 맞아요. 김도철의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죽고 나서 저는 혼자 딸을 키웠어요. 사고사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의심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김도철의 부인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늘은 모내기가 끝난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논두렁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작은 삽과 모종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논두렁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이미 와서 땅을 고르게 정리해 놓았어요. 풀도 깨끗이 뽑혀 있었고
흙도 부드럽게 갈아져 있었습니다. 누가 한 거지? 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했어요, 엄마. 성호였습니다. 옆에는 미연도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며칠 전부터 새벽에 와서 정리했어요. 엄마가 뭐라도 심으실 것 같아서요. 성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미연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냥 용서해달라는 말도 감히 못하겠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성호의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겨 있었어요. 며칠 동안 흙을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고맙다.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심자. 이 땅에 꽃을 심을 거야. 꽃이요? 응. 코스모스. 가을이 되면 이 논두렁이 꽃으로 가득 찰 거야. 세 사람은 함께 모종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흙을 만지며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쯤 노식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다들 고생이 많구만. 밥이나 먹어. 노식 씨도 같이 먹어요. 5사람은 논두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벼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엄마, 이 땅 계속 가지실 거예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게 내 땅이잖아.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땅이야. 팔면 돈이 좀 될 텐데.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순자가 흙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땅은 나한테 진실을 가르쳐 줬어.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걸. 버려진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중요한 게 숨어 있다는 걸. 노식이 막걸리를 한 잔 따랐습니다. 맞는 말이야.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땅도 사람도.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순자는 논두렁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돌아갔고 순자만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심어놓은 코스모스 모종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가을이 되면 예쁘게 필 거예요. 이 작은 논두렁이 꽃밭이 될 것입니다. 순자는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 인생도 여기 묻힌 줄 알았어요.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근데 땅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파면 다 나와요. 진실도 정의도.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쓸모없다고 했어요. 늙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근데 나도 할 수 있더라고요. 옳은 일을 하고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사는 것. 저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심어놓은 모종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모두 잘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잘 자라렴. 가을에 예쁘게 피어서 이 논두렁을 밝혀주렴.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논두렁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땅이었어요. 버려졌다고 여겨졌지만 진실을 품고 있던 땅. 쓸모없다고 조롱당했지만 정의를 일으켜 세운 땅. 이제야 제 땅에서 숨 쉬는 거죠.
순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진실을 밝혀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논두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고 좁은 땅이지만 이제는 누구도 쓸모없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 땅은 순자의 용기였고 정의의 상징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논두렁 위로 별빛이 쏟아졌어요. 그 빛 속에서 코스모스 모종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이곳은 꽃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